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가을입니다. 양재천의 그 조그마한 논밭에 호수아비들 모습입니다. 이제 뭐 바야흐로 오늘 10월 1일 가장 아름다운 가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막 단풍도 물들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10월 달은 또 연휴가 많습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 대장동 사태가 가장 큰 뉴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한 흔들기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뉴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지고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제 악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이제 그 수상이 집권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설 10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인데, 1950년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부산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반격에서 올라가서 다시 38선을 돌파한 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6월 25일에 남침을 했다가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부산을 제외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북진하면서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여 만에 다시 38선을 돌파해서 한 날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 대장 사태가 이제 계속 면모들이 숨은 베일들이 지금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김만배 명의의, 김만배가 화천 대유의 100%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죠. 김만배는 본래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서 이재명을 취재하고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화동인이 7개까지의 투자 펀드가 있는데, 1호가 김만배 본인이 가지고 있고, 2호, 3호가 김만배 가족이 가지고 있고, 4호가 남욱 변호사, 5호가 정영학 회계사, 6호가 조현성 변호사, 7호가 머니투데이 기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1,000배가 넘습니다.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1호에는 1억 466만 원을 투자해서 1,280만 원을 배당을 받았고, 김만배 가족이 가지고 있는 2호도 872만 원을 투자해서 101억 원, 3호 김만배 가족 소유 3호도 872만 원을 투자해서 101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8,721만 원을 투자해서 1,007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대체로 한 1,200%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건은 좀 어마어마한데, 이걸 이재명 지사가 모르고, 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가 웃을 일이 되겠죠. 지금 이런 설계를 한 것이 민간 수익에 제한이 없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서 5개 블록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 5개 블록 분양은 또 민관이 합동을 하니까 여기는 공영 개발을 또 내세워서 토지를 저가로 수용하는
언론 보도 보니까 60 시가의 65% 정도 수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또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저가를 로 수용을 해서 비싼 가격에 분양가 상한제도 없이 비싼 가격에 또 그때는 또 민영을 또 적용해서 민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민관 합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모한 설계인데 토지를 수용할 때는 관영이라는 를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권을 발동을 하고 팔 때는 민영이기 때문에 토지 분양가 상한제도 없이 비싸게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의 브레인이 바로 천화동인의 그 펀드의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인데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대장동 설계 브레인이자 아킬레스건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장동 여기서 보면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데 수익 배분 구조 설계를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얼마 전에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결국은 이 서민들 땅을 강탈해서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나눠 먹은 셈이다 하는 것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주장입니다. 자, 이 대장동 복마전 지금 이게 화천대유 돈을 받은 유동규 차명으로 이혼을 세워서 자금 세탁 의심입니다. 결국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인제 성남도시공사라는 공직을 이용해서 이런 남욱 변호사, 김만배, 정영학 등과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그 녹취록을 제출하는데 대장동 정영학 리스트가 정치권에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영화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말이 있었죠. 이 정영학 리스트에 지금 현재 대략 한 350억 원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지금 대장동 리스트에 정영학 리스트에 법조계 정치권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로비 대상자가 실명과 금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정영학 리스트의 로비와 특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략 한 최대 50명 정도가 연루돼 있을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나오기만 하면은 대선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근데 정량 리스트가 왜 이렇게 내부 고발을 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뇌물 리스트 녹취 파일에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이 김만배가 인제 화천대유의 100% 소유주고 또 김만배가 사실상 이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1호는 본인이 어 천화 천화동인의 펀드의 1호 소유가 저 김만배고 2호, 3호도 김만배 가족입니다. 그 김만배가 이재명의 대법 판결 전에 이재명의 대법 판결에서 무죄를 하도록 한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커넥션이죠.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서 이재명을 무죄를 되도록 인제 유도를 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가 이런 거액의 상상을 초월하는 1,100억 넘는 수익을 향유하는 구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주 의원이 시기로 볼 때 로비 의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그들만의 리그다. 이게 뭐 철저한 수사로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유력 인사들이 서로 행님아우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 우리나라가 이 행님아우하는 이런 버릇들, 이런 사회적 관계 뭐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주로 뭐 어둠의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 이런 혼탁한 결탁된
이런 사회에서 주로 행임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검찰이 하여튼 이거 누구 건지 정말 누구 건지 답을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검경 수사가 미적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데 여당은 특검은 물론 국감도 맡고 있다. 국감 증인을 46명이나 야당이 요청했는데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떳떳하려면은 이 국감을 받고 또 특검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오히려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에게도 유리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위례에서 일단 위례에서 또 거의 같은 일을 벌이고 또 판교 대왕지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의왕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 야 지금 뭐 경기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복마전으로 이제 이 지사가 있던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거치는 이 과정에서 야 이게 뭐 완전히 경기도 전역이 지금 복마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최대 부동산 비리에 침묵하느냐 이런 비판도 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런 대장동 같은 특권을 활용해서 일확천금을 얻는 불공정 구조를 뜯어고치는 거.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2030 세대 최대의 화두는 이슈는 공정입니다. 취업에서도 불공정 대우를 받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으면 취업도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부동산 쪽에서 뭐 특권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즉 엄청난 이익을 향유해 가는 특권 계층 가져가는 사이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집장만 사다리도 붕괴되면서 이 사회의 불공정 구조. 청년들은 지금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 가장 대선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글로벌 흥행 1위 넷플릭스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이 야 이런 일확천금과 불평등 시장을 누가 이런 게임판을 만들었나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지금 이 영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심지어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조폭들과 연계해서 부동산 개발에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영화가 아수라는 영화를 제가 2016년 영화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모든 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조폭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엄청난 일 겉으로는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면서 하는 것이 인제 아수라 영화의 내용인데 게다가 오징어 게임 이런 탈락된 사람 전부 죽게 되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지금 뭐 취직에서도 탈락이 되고 내 집 마련에서도 탈락이 되고 계속 엄청난 소수의 특권 계층만 일확천금을 가져가는 불평등 세상을 풍자한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가 글로벌 1위라고 하니까 한국인으로 좀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이 현실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이 공정은 공명정대의 약자가 공명정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떳떳하게 하는 것, 떳떳하게 경쟁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명정대죠.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가 바로 공명정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특권을 이용해서 특권 계층만 엄청난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취하면서 서민들을 짓밟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파들이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파들은 빙산 일가입니다. 이번에 좌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이번 대장동 사태 얼마 전에 옵티머스 라임 펀드 조국 펀드 사태 이런 걸 보면은 고도의 지능적입니다. 우파들이 옛날에 뭐 차떼기 해 가지고 차 뒤에 뭐 정치자금 받아서 질투하다가 뭐 문제가 된 뭐 이런 거는 빙산의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조직지열이죠. 완전히 수천
거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향후에 이익을 가져가고, 뭐 옵티머스 같은 거, 라인 펀드 같은 것은 수조 원의 펀드 자금들을 가지고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진 쟁취한 다음에 기업들을 알짜 돈을 빼먹는 이런 지능적인 일반인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4년 반 동안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게다가 뭐 각종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1조 원의 돈이 좌파 시민단체 흘러갔다. 그리고 시민단체 간부들이 시의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가 있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금년에도 지난 5월 달에 들어가 보니까 금년에도 약 1,000개 시민단체에 1,1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완전히 복마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도 잃고 세금 폭탄에 짓눌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집 마련, 집값은 폭등해서 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이게 뭐 오징어 게임이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빗대어서 농객 조은산이 대깨문게임이라고 풍자를 했군요. 야, 그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남북 예산이 10년 동안 협력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속한 단체에 수십억이 갔는데, 예를 들면은 문정인 소속 단체에 수천만 원이 지원됐다. 이런 얘기. 9년간 남북협력 명목으로 1,059억 원을 편성해서 이런 협력위원들이 속한 남북교류협력에 속한 단체에 수십억이 갔는데, 예를 들면 문정인 소속 단체에 수천만 원 지원됐다. 정말 뭐 야당 시민단체 출신들이 셀프 지원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사태, 펀드 사태에 이어서 지금 시민단체 셀프 예산 지원 이런 것들 지금 뭐 완전 복마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 이제 남북 다음 달 초, 내달 초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그냥 좌지우지합니다, 마음대로. 그러기 위해서 남이 대결적 자세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갖고요.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이틀 뒤에 통신원 복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신무기를 쏴대도 입을 닫으라는 꼬임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남한에는 이제 유화 짓을 하고 미국엔 수법 교활이라고 하는 백악관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남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계속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남한 보고 계속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면서 한편으로는 또 통신선 복원한다, 양면 설득과 압박의 양면 작전으로 한미 동맹을 흔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와서 제재를 완화를 남한이 유도하라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한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뭐 이라는 또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미국도 지금 여기서 대화에 북의 적대적 의도 없다, 즉각 대화에 나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2018년에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자 김정은 신년사에서 참가 용의가 있다고 한 후에 2018년도에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벤트 등 각종 비핵화 쇼가 본물처럼 터졌어 그의 지방선거와 총선에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뒤로 다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데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선용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균열을 시키고 남남 분열을 노리는 북의 이간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쪽을 잠깐 들여다보면,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은 중증 병상이 최소 이렇게 석 달간
22개에서 984개로 찔끔 증가해서는 안 되고 최소 중증 병상을 1,500개는 확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가려면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병상부터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인제 아파트가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평 아파트가 반포에 42억에 달하는 판매됐다는 매매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크로 리브 파악이죠. 근데 지금 이게 서민들이 살 집이 사라지고 서울에서는 서울 6억의 아파트가 3만 채가 실종이 되면서 서민들이 살 집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그리고 매물이 씨가 말랐다.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년 4월만 들어 48,000 채에 있던 매물이 지금 9월 달에는 36,000 채밖에 6,900 채밖에 안 되는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 매물이 씨가 마르는 게 양도세 때문이죠. 팔고 나면 양도세 내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야 되고 하니까 뭐 집을 줄여서 가야 되니까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죠. 거래 절벽을 풀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우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도 워낙 비싸니까 빌라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라에 몰려서 거래량이 9개월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초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빌라의 전셋값도 너무 올라서 4건 중 1건은 깡통 전세의 우려가 있다 얘기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은 그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올라서 나중에 잘못하면 전세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런 깡통 전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내놓는 것이 3기 신도시인데 너무 멀어서 교통 지역이 예상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멉니다. 지금 뭐 의정부 왕숙이나 남양주 뭐 그다음에 어 동탄 밑으로 뭐까지 내려가니까 보통 출퇴근 편도에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상황이니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내에 이게 뭐냐면 인제 시내에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 지역을 초래하는 먼 교외로 계속 나가는 이런 이 단 한 가지 시내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의 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외로 편도 2시간 반 걸리는 교외로 계속 나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카드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핀테크의 플랫폼을 규제합니다. 핀테크에서 플랫폼은 금융중개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신한카드 같은 경우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플랫폼 산업 이제 금융도 완전히 플랫폼화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오히려 인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금융권들이 반발을 해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기존 금융권들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핀테크는 오히려 규제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금소법이 바로 이게 금소법인데 금소법이 인제 금융위 이 추천 서비스 핀테크 해왔던 추천 서비스를 소비자 새로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에서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금융위 해석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중개라고 하면은 금융중개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율 금년엔 6% 내년엔 4%를 제한한다는 것이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은 지금 어 신용대출이나 전월세 대출마저도 축소 중단되면은 이게 앞으로 중도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하는 대출 난민이 전세 난민에 의해서 대출 난민까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인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전월세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생활자금, 생계자금 이런 것들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용이 있는 대출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융 중개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인제 이런 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저축은행 밖으로 나서 평균금리 400%가 넘는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000만 원 내야 되는
불법 사채로 빠지게 되어서 영원히 빈곤에 늪으로 빠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같이 검토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거신주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이번 8월 달에 8월 산업동향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준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이제 대외에서 지금 자영업에서 제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제조업까지 흔들릴 시장이 안 되니까 경제 수장들은 위드 코로나를 계속 빨리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코스피도 지금 위태위태하고요. 주택 가격은 폭증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 방치했다가는 위기를 맞는 요인들이 어슬렁거리고 회색 코뿔소가 얼렁거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석탄 수입 차질 때문에 전기가 지금 거의 중국 전역에 전기 공급이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또 가스값이 올라서 전력 공급에서 쇄골 지수가 파산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게 에너지 대란입니다. 지금 원전을 대신에 LNG를 쓰는 가운데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지금 에너지 위기가 부추겨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탈원전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급등이 에너지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공급 사태, 공급망 대란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갈 것이라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지금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과 르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 IMF 총재죠. 계속 글로벌 공급망 불안 때문에 내년까지 고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퍼펙트 스톰,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의 대비가 방파제가 튼튼한 거죠. 방파제는 외환 보유액, 가용한 외환 보유액과 재정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구제금융 출신 재정인데 지금 외환 보유액도 충분치 않고요. 더구나 재정은 완전히 좀 바닥이 나고 국가 부채는 증가해서 위기가 왔을 때 1997년도 같은 그런 구제금융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고용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탄소 중립만 강조하면서 24개 기술 중에서 1개밖에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기술도 없이 비용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걸로 하면은 태양이 떴을 때, 바람이 불 때 전력 생산해서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전력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전력 저장 장치 비용만 해도 1,000조 원이 넘어 쓴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76배에 달하는 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속에서 탄소 중립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35%를 감축 결정한 35년까지 했는데, 이걸 또 최근에 40% 올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는 간담회조차도 환경단체가 전용을 해서 간담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너무 강행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여기에 붕어리 모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야 될 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법까지 또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이 또 경영활동을 겹겹이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그러면 지배구조.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도 아무리 대주주라도 3%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는데 더 이걸 강화시킨다든지, 소셜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더 강조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법인세도 25%를 내고 있지만 법인세 외에도 각종 기부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준조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의 법인세 절반 정도를 준조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기금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더 강조하고, 또 환경 앞에서 더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ESG로 가야 되겠지만, 가능히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적응 상황, 능력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철강 산업이 2050년에 탄소 중립하려면 68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 부과때 철강 생산 비용이 최대 연간 4.5% 올라갈 것이다.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플랫폼 배달 플랫폼도 지금 중대재해법이 인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은 입점 업체뿐이 아니고 플랫폼 업체도 보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배달 플랫폼도 지금 난립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 각종 들어와 있는 입점 배달 플랫폼에 각종 인제 입점 업체들이 들어와 있죠. 음식부터 뭐 온갖 상품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배달 플랫폼은 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의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잘못하면은 온폴법이라고 그래서 온폴법도 인제 국회에 개정 이런 내용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거의 거덜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그냥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인 형사처벌만 줄여도 경제가 활력된다. 기업이 우리나라는 기업들 흔히들 기업화하려면은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약 1,000건이 넘는 기업 CEO의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어 규제나 법안들이 1,000건이 넘습니다. 벤처가 생태계 희망인데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서 생태계를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투자를 받아서 키우려면은 계속 의결권이 처음에 창업한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들면서 의결권이 줄어들고 나중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벤처기업들이 투자 받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 받는 것도 지금 또 꺼려하게 되면서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창업자에게 차등 의결권을 줍니다. 한 주에 뭐 10배 혹은 100배 이렇게 주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기업을 키우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지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런데 납품 보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한다더니 달라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정업체에 가 보면은 전부 인정업체의 간부들은 낙하산 퇴직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업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종 인정업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려면 정보보호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표준화폐다 뭐다. 우리나라의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퇴직한 후에도 자리 보존을 위해서 기업들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 뭐 대학 체질 개선 법령을 입법에 예고했는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대학 정을 쉽게 늘리는데 이게 수도권이 아닙니다. 전부 핵심 도시 이런 데 늘리겠다. 지금 우수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걸 지방에서만 가능하도록 핵심 도시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수 인력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한 본질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5년에는 일본보다 한국이 늙은 나라가 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뭐 2056년에는 인구 절반이 환갑 이상이 될 것이다.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학교 출산율이 0.84로 OECD 최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청년들의 취업 문제, 주택 마련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시대가 도래했는데 안보는 아베 노선이 경제는 분배를 본격화한다. 아베노믹스와 결별한 하고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위안부 합의를 논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를 2015년 이끌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이 기시다가 계속 위안부 합의 이제는 공이 한국에 넘어갔다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일 문제를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정권이 안정될 때만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이 디폴트비를 간신히 넘겼지만 다시 채권 이자를 지급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의 플래톤 기업의 규제가 미국과 무역竞争을 대비한 고단수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기업들, 플래톤 기업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서 체제 붕괴 위기감 때문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동 부유라고 그러는데 이거 좌파 정책이죠, 뭐.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10개월 만에 위축됐다. 이게 PMI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위축되는데 PMI가 드디어 49.8까지 9월 달에 내려갔다. PMI가 금년 초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건데 9월 달에 드디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은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무역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주로 이건 중국을 겨냥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통상 질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언론 징벌법은 연기가 아니라 금년 말까지 연기가 그랬는데 폐기가 답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파퓰리즘이 확산되면 결국은 국가가 몰락하는 거. 파퓰리즘 다음은 전체주의다는 역사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그 대장동 사태의 전모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포인트는 대장동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는 검찰들이 전부 친여 인사들이다 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특검이나 국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당이 특검이나 국감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 정인 채택을 야당이 46명이나 요구했는데 여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뭐 권력형 비리, 각종 펀드 비리 혹은 울산 선거라든지 각종 권력형 비리 그런 지금 뭐 지금 심지어는 윤미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부터 산자부의 원전 파일 문제 이런 것들 뭐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은 다가오면서 대선 전국을 흔들 북풍이 또 북한에 의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는 여권이 한미 관계를 흔들어라. 그럼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원 양면에 있는 정책을 해오는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복잡하고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